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계 앞에는 농업소득과 식품안전 문제, 그리고 직불제 개편까지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노쇠해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은 없는지, 위축된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키워낼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풀어야 할 과제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이계호 장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계호 장관님 모셨습니다. 장관님, 여러 농정 현안에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9개월이 됐습니다. 그 농업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농업인과 일반 국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라서 장관으로서도 책임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직접 농정을 총괄하시는 그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우선 당장에 이제 현안이 워낙 많아서 현안 처리에 급급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나 또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 당장에 이제 한 9개월 일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농촌 농업 현장에 현안이 많구나 하는 걸 실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업인들이 또 농업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제나 늘 의료 입장에서 정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아쉬운 상황에서 어떤 현안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절실함 또 절박함 같은 걸 정말 실감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장관 임명장을 받으신 당일 날에도 그 폭염 속의 농가 현장을 방문을 하는 등 그 현장 중심 농정을 이제 직접 펼치고 계신데요. 현장을 방문하시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하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한 2달쯤 지났을 때인데 한 10월 달 그때 이제 한참 쌀 수확기 이제 추수철인데 저희 지역구의 주말에 이제 그 현장 겸해서 저 농사 현장을 갔는데 농업을 하는 이제 주부인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사를 지은 지 20년이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빚을 안 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그렇게 잘 지었어요? 그랬더니 장관님이 잘해 주셔가지고 쌀값을 올려줘서 정말 올해 빚 안 지고 그래도 올해는 좀 수익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아주 그냥 목이 메어가면서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경제 그리고 농가에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쌀값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고 현역 재선 의원이십니다. 특히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시면서 농업 관련 법안만 100여 건을 발의했을 정도로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다른 준비된 장관이다 이런 평을 받으셨는데요. 취임 후 지금까지 가장 관심을 두고 추진했던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이 청년 농업인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심각한지는 농촌을 직접 가보면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농촌에 40세 이하의 청년 농업 경영주가 놀랍게도 9천 명에 불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경영주가 한 200만, 105만이라 그러죠? 105만인데 그 중에 9천 명만이 40세 이하 그 청년이니까
청년농이 1%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두어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업을 하든 아니면 농업 외의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지금 농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농 육성이 제가 주장하는 농업 정책의 가장 으뜸의 정책이라고 늘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직불금을 좀 개편을 해야 되겠다. 직불금이 지금까지 2004년 이후에 도입된 이래 이 농촌 경제를 지탱을 하고 또 농가 소득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기능을 상당히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한 15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또 다소 이제 해결해야 될,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함께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농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달지 또 쌀 중심의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쌀의 면적을 늘리는 도리어 그러한 이 기능을 함께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하고 충돌이 되거나 또 그 과정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금을 좀 공익형에 가깝게 환경 보존의 기능을 좀 살려가면서 또 어려운 농민들, 영세 소농들에 대해서 배려도 좀 더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좀 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농촌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이 공감을 해주고 계셔서 요즘 힘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직불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개편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것이 개편을 하시고 계신지 현황은 지금 어떤 것인지 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지금 직불금이 이 쌀 중심 그다음에 이제 대농 중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이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직불금을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서 좀 단순화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기본 지급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자는 게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농업이 이 경제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게 주지만 그와 함께 환경을 보존하고 또 아울러서 이 농촌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거기에 덧붙여서 식량 안보 어떤 중대한 기능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외적 기능 또 친환경적 기능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논에 물을 대고 밭에 씨를 뿌리는 모든 농가가 그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이 정부 차원에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직불금의 기본 지급금 형태로 모든 농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자 이게 이제 생각이고요. 그에 덧붙여서 또 가산 지급금이 있습니다. 이제 이 경작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또 더 지급을 하지만 과거처럼 비례 방식에 의해서 많이 경작을 하면 그만큼 아주 수직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그 상승폭을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경작 면적이 적은 분들에 대해서는 하우 비교적 조금 좀 더 드리고 농가한테 좀 많이 드리고 또 중대농에 대해서는 이제 하후 상중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이 갖는 친환경적 기능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이제 이 개편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그와 함께 환경 보전과 친환경의 의무를 좀 더 부과하는. 그래서 비료 시비를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된다. 또
반드시 논의 함수일이 며칠 이상 돼야 되는 등등의 몇 가지 친환경 보전 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제도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직불제 개편에 대한 이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취지를 담은 공익형 직불제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 확보에 좀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이 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농가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농가의 절대 다수가 직불금을 이렇게 바꾸는 게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농가에도 이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인식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용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는 농가도 있지만 손해 보는 농가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손해 보는 농가가 많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의 폭이 크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의 총액, 소위 파이가 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금보다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최근 한 3년 동안 이 직불금을 지급을 했던 총액이 약 2조 1천억 정도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5년으로 환산을 하면 한 1조 8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급하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정도는 농가에 지급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크게 손해보는 농가가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만이 농가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당국하고 치열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정당국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금 줄이려고 하겠죠. 우리 농림부 입장에서는 농민들 입장에서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그 격차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어떻게든지 합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규모가 이게 이제 함께 국회에서 쌀 목표 가격 설정과 함께 연동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합의를 이루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관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여당과 야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협의를 해왔고 어느 정도 숫자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를 정부와 이제 최종적으로 여야 당정 협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림부 장관인 저로서는 저에게 부과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적절한 정도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이 직불금 합의를 이뤄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다짐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이제 폐지된 지 35년 만에 우리 밀이죠. 그 수매 비축을 부활하기로 해서 그 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그 기대가 무척 큰데요. 그 배경과 그 기대되는 효과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작년도에 밀 수급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연간 우리가 지금 밀 생산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2만 톤 남짓 생산을 하는데 그걸 그 중에 한 15,000톤 정도가 재작년 밀까지 같이 잉여 밀로 창고에 남아가지고 처리를 못해서 아주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다행히 기재부의 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농협중앙에서도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그걸 좀 약간 저가에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 매입된 밀을 수매된 밀을 주로 이제 주정용으로 많이 그보다 이제 손해를 보면서 팔아 넘긴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재고를 소진할 수가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2년 전 그리고 작년 것까지 그 밀 재고를 소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밀 산업이 정말 위기 정도가 아니고 설당이 없다 이런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것은 수매제다. 결국은 정부가 일정한 정도를 시장에서 걷어들여 가지고 정부가 보관하면서 정부가 처리하고 정부 책임으로 이걸 좀 돌려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밀 수매제를 부활을 했습니다. 정부 수매제입니다. 정부가 직접 한 2만 톤 생산하는 것 중에서 한 10,000톤 정도는 정부가 직접 수매를 시가 수매를 해서 정부가 창고에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이제 방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 수매 제도가 국가 정책으로 정착화가 되고 또 밀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민수 뭐 소비 진작을 비롯해서 연구 개발 사업에 이르기까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잖아요. 이 과제들을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또 빠른 시기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농해수위 의원으로서 우리 밀 산업 육성법을 대표 발의를 해서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우리 밀이기 때문에 이게 WTO 규약에 다소 좀 충돌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동안 이 법 제정을 좀 반대를 했는데 법 발의를 했던 제가 장관이 되니까 찬성하더라고요. 이 실무자들이.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해서 최근에 그 법을 이제 농해수위까지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가지고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금년에 시행하는 밀 수매제도와 함께 밀 산업 전반에 대한 아주 청신호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재임 중에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밀이 자급률이 한 1% 정도 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급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매제 또 지금 개편하시는 그 제도들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는지요? 예, 목표가 지금 2022년까지 9.9% 그러니까 10%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원래 이제 20%였는데 그걸 반으로 줄인 거죠. 그것도 워낙 밀산업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9.9%를 달성할 수 있느냐 계획 기간 내에 저는 현재의 이 흐름과 추세로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소 조정을 하더라도 이 밀 소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려면 아주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수매제 부활 또 관련 법규 정비 또 그에 따르는 또 연구 개발 사업 촉진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이 목표는 달성을 못 하더라도 근접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자, 여러 농정 현안 중에서 우리 이제 안전한 먹거리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년 1월 1일부터 이제 농약 허용 물질 관리 제도 우리가 이제 PLS라고 하는 그 제도가 이제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이런 취지를 이제 살리는 것이 이런 취지인데요. 이런 취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농가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또 최소화하는 그런 연착륙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된 지 4개월째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연착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PLS에 대해서는 농가의 관심이 워낙 첨예하게 높고 또 일부 농민들 단체에서 시행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취지부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LS 제도 그러니까 이 소위 농약 허용 물질 강화 규제 강화 제도는 2017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 됐습니다만 살충제 계란 파동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살충제 계란 파동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불신이 정말 극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특단의 조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유해 물질에 대한 강화
식품 유해 물질에 대한 강화를 하지 않으면 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강구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됐던 것이 이제 PLS 제도입니다. 사실은 뭐 농림부 입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 PLS처럼 이렇게 농민들의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제 받아들였지만 그걸 우리 농민들이 소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피해를 좀 줄여나가면서 쉽게 그 제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내내 농약상들에 대한 철저한 어떤 이제 주직시키는 교육이 필요했고 또 직접 농약을 이제 사용을 하는 우리 농민들 그 중에서도 농촌에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이해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뭐 금년 초까지 전국의 모든 경로당을 이제 관계 공무원들 또 관계 기관별로 전부 합동으로 해서 순회 교육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제도가 그러면서도 이 제도가 금년 한 해 정도는 규제나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정착을 위한 계도 단계로 활용을 하자. 이게 이제 우리 농림부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적인 방침이었고요. 그런 방침은 터대 위에서 지금 시행을 해온 지 4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단속이 되었냐,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예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치만 가지고 물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도가 농가에 스며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도를 금년은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농가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출하를 뭐 좀 조정하거나 연기를 한달지 이렇게 해서 그게 시장에 출하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주요해서 예년 수준의 지금 단속 정도로 현재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철저하게 계도 운영을 하고 하반기 때는 이제 좀 더 농가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내년에는 정착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도는 생산자인 농민의 입장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이 굉장히 충돌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한 정책적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이게 정부가 할 일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림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해서 또 항상 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축 전염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지난 겨울에는 그 조류 독감이나 또 구제역이 큰 문제 없이 비교적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축 질병이 등장을 해서 이제 축산업계와 또 그 방역 당국을 이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아직 그 백신이나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서 더 우려가 큰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어떤 조치와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뭐 조류독감 그리고 구제역을 방역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신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뭐 이런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번 시즌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가 이제 소위 특방 기간, 특별 방역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중에 조류독감은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또 구제역은 이제 지난 1월 28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발생해서 1월 30일 충주까지 세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4일 기간에 이제 그걸 차단을 했고요. 뭐 그런 점은 구제역과 AI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방역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또 큰
문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 말씀을 주신 대로 백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약이 없는 거죠.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또 일단 걸리면 치료약도 없습니다. 걸리면 뭐 살처분 외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이게 새로운 질병인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질병은 아닌데 이게 이제 1940년대 유럽 아프리카 쪽에서 발생을 해서 그동안에 그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착병처럼 주로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건데 이게 지금 작년 8월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중국의 연영성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발생 건수가 112건. 그리고 이제 그게 몽골로 넘어가 가지고 몽골에서 11차례인데 발생을 했고 몽골은 뭐 거의 돼지 산업이 뭐 없다 할 정도로 뭐 피해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금년 2월에 1월에 베트남에서 발생을 했고요. 베트남에서는 뭐 200차례 이상 지금 발생한 사례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4월 3일 날 캄보디아에서 인접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남아 지역 전역으로 지금 거의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게 중국을 다녀오는 여행객들의 이제 수화물, 이제 휴대 수화물 주로 이제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 가공품들, 햄, 소세지, 만두 같은 그걸 이제 휴대를 못하게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져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13차례나 이제 생바이러스는 아닌데 죽긴 사멸한 바이러스긴 합니다만은 바이러스가 유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생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뭐 거의 백척간두에 있다. 위험에 아주 최고조의 위험 상황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산물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햄, 소시지, 만두 같은 가공식품까지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이 그 발생국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발생국에 가서 더더군다나 뭐 피치 못하게 방문을 하더라도 축사는 접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 해야 될 일은 우선 농가가 매일 소독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충분한 차단을 해 나가는 소독 조치를 하고 일일 소독을 하고 또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향을 다녀오면서 축산물을 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정 기간 귀국을 하더라도 조금 축사하고 좀 차단을 시키는 노력을 축산 농가에서 좀 해달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대단히 드문 사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멧돼지를 통해서도 감염된 사례가 유럽 같은 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벨기에 같은 데서는 멧돼지가 감염을 시킨 사례가 있어서 중국의 멧돼지가 북한을 경유해서 우리한테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도 멧돼지들이 철책을 넘지 않도록 좀 차단을 해달라는 지금 부탁을 함께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단계 또 이 복합적으로 브로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뭐 이러한 노력만 꾸준히 한다면 뭐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 농가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가 이게 더욱더 긴장을 하시면서 조금 차단 방역 노력을 좀 함께 참여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것이 뭐 햄이나 소세지, 만두처럼 가공을 했는데도 살아남아서 이것이 전파가 될 수 있을 정도 강력한 바이러스라면은 어느 한쪽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축산당 모두 힘을 합쳐서 꼭 막아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현 정부는 그 100대 국정과제로 지역 및 국가 푸드 플랜 수립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농식품부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먹거리 선순환 체계는 아마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로컬 푸드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쉽게 그것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의 먹거리로 활용하자 뭐 그런 취지고요. 그런 취지 자체가 대단히 지역 친화적이고 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책을 제시를 하면서 아주 놀랍게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현재는 시범 사업을 지금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1차 타겟으로 정해서 시범 사업으로 작년까지 전남 나주에 혁신도시 농업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로컬 푸드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군부대에도 현재 지금 접적 지역 그 전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군들은 대부분이 로컬 푸드 체제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에는 좀 더 규모를 좀 늘려가 가지고 혁신도시가 있는 전국 모든 곳, 또 접적 지역과 주변 학교, 그리고 대형 군부대가 있는 훈련기관이 있는 전남 장성의 상무대가 있거든요. 또 이 충남 논산에 연무대 훈련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까지 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로컬푸드 공급 체계를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로컬푸드 공급 체계가 지역 전반적으로 고루 이제 이게 정착이 되면 그걸 전부 포함을 시키면 전국적인 이제 푸드 플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 단위 로컬 푸드 체계를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토대 위에서 지역의 푸드 플랜을 완성을 하고 완성된 지역의 푸드 플랜을 모두 통합을 해서 국가적인 어떤 푸드 플랜으로 완성을 시키자.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제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국내 농업이 그 WTO와 FTA 등 이제 시장 개방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식품이 내수만으로는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수출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어떤 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농산물의 수출이 갖는 무슨 의미를 먼저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요. 농가 소득 증대 또 국가 어떤 수출 증대 뭐 이런 측면에서 본질적인 기능이 대단히 크죠. 두 번째는 이 의미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두 번째가 더 클 수도 있는데 농산물의 수급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조정 그 소위 이 스테이블라이저 기능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수출은 굉장히 저희들한테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산물도 특히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농산물 수출이 대부분이 가공식품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면, 뭐 심지어는 담배 이렇게까지 저 봉지 커피입니까? 스틱 커피 그게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외국에. 뭐 초코파이 뭐 이런 과자류까지 이게 중심이 돼서 지금까지는 이제 농산물 수출의 대종을 이루었는데 요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산 신선 채소와 과채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중국에 가면 유자청 같은 거 있죠? 유자청, 유자차. 또 우리 이제 낙농 제품들 이것은 뭐 아주 뭐 인기가 뭐 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요. 특히 한국산 청포도 지금 제가 직접 제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북경의 가장 큰 호텔에서 한 송이에 6만 원씩 우리 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뭐 중국 지금 중화 시장이 소위 이제 한국산 그런 신선 채소 과채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면 한국산 딸기가 요즘 뭐 한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붐업이 돼 있습니다. 뭐 베트남,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뭐 거의 한국산 딸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심지어는 그 나라에서 고원지대 같은 데는 이제 뭐 기온이 뭐 딸기가 소위 저 난대성 작물이니까 그 열대성 기후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생산이 어렵지만 고원지대로 올라가면 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품질은 떨어지지만 딸기를 한국산 종자를 사다가 뭐 심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그분들이 대박을 텄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동남아 여러 시장에서 한국산 저 과채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붐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중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채소류 물산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과채류. 그리고 또 동남아 시장도 하반기쯤 해서 딸기를 비롯한 이런 그 지역의 현지에서 아주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산 이 과채류들 또 물산제를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또 이 지금 싹트고 있는 이 붐에 대해서 이걸 더 확산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야 하는 노력들을 좀 기울일 적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반가운 얘기인데요. 그러한 붐의 힘을 입어서 우리 농산물 수출의 목표를 뭐 최근에 새롭게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69억 불 우리가 수출을 했습니다. 뭐 저는 뭐 적지 않은 액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수입량에 비하면 뭐 아주 적죠. 올해는 한 11% 정도 늘려서 다른 공산품은 도리어 뭐 수출 목표 올해 좀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농산물은 77억 불로 한 11% 정도를 더 올려서 아주 야심찬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목표가 꼭 달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관님께서 취임 후 인터뷰에서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로 고령화를 꼽으셨습니다. 우리 고령화, 농촌 고령화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응책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령화는 또 뭐 청년 농업 부족하고 같은 뭐 연결이 되는 과제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번 겨울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그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제가 12월이 되면 이제 국회가 한 2월 정도까지가 거의 뭐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 농촌에 경로당을 노인당을 쭉 순회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의정활동도 의정보호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다녀보면 그래요. 그 마을에 어린아이가 보통 한 집 내지 두 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40세 이하의 젊은 뭐 농업인이 될 수도 있고 농촌 주민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뭐 한두 가구 있다는 거죠. 한 마을에. 뭐 그것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집 정도 청년농이 있으면 이제 그 대부분이 보면 또 그 부인이 다문화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문화 가족인 경우가 태반인데 다문화 가족이나 이제 우리 그 저 청년 농업인의 이제 아들이나 딸 있잖아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이제 마을의 어린아이예요. 말하자면 그 어르신들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날 경로당에 오셔서 그 아이를 한번 알아보는 게 그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들끼리 그 할머니들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딱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를 안아보고 막 그럴 정도로 애들이 귀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만큼 어린아이가 정말 소중한 농촌의 정말 보물이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어가지고는 저는 우리 농촌의 미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만 계시는 농업을 계속 농촌을 방치를 했을 경우에 결국 그 어르신들도 농촌에서 끝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꾸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소위 말해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이제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농촌 공동체가 허물어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시로 가야죠. 그렇죠. 도시로 그분들이 가시면 그분들 다 부양을 결국 도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족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큰 사회적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촌이 정말 활기를 띠면서 정상적인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르신들과 이 젊은 농업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부가 관심을 안 가진다면 이건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고령화 가장 큰 문제고 고령화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것은 청년 농업인의 육성이다. 그런 정책을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놨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최근에 이제 귀농 기촌 인구가 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농업 고용률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농업이 작년 한 해 동안 저 고용 인원이 이제 한 10만 명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제 저 보고가 됐죠. 늘어났지만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 그다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새롭게 저 엔트리가 되는 분 10만 명이 늘어났고요. 그건 연간 보면 이 지금 귀촌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로 지금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그러고 있고요. 또 귀농자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 그 귀촌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경제활동에 참여가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제 한간에는 뭐 도시에서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농촌으로 가서 뭐 농업을 한다. 그래서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우리 저 농업인들의 영혼을 못 오가는 행위라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보니까 아니고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물론 도시에서 직장을 잃어서 농촌에 가서 농업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귀촌이나 귀농을 해서 농촌에서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발적 의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들 중에 또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수가 임금이 없는 가족 참여자예요. 그러니까 귀촌을 하면 부부가 귀촌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분은 경제 활동을 하고 그 경제 활동을 보조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펜션을 하게 되면 그 부인은 뭐 펜션을 보조하는 분이랄지 월급 없잖아요. 그러지만은 경제 활동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동력이 늘어난 것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귀촌 귀농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트렌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추세는 작년이 아니더라도 금년에도 지속될 것이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늘어나는 인구 중 그 연령별 구성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0대, 50대는 줄어들고 60대 이상이 늘어나고 놀랍게도 30대가 늘어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농업을 하는 인구 30대가 10,000명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 30대들은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직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농촌에 정착을 하겠다고 간 분들이거든요. 그 30대를 보면 30대가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 갔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에 있어야만 이 실업 수당도 받을 수 있고 또 구직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구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접고 농촌으로 간 사람은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정부 취업의 정책을 그 30대에 집중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농촌 대책을 이제 내놓으면서 일자리와 관련된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 공간을 열어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저희들한테 주어진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그런 트렌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해 보일 텐데 그런 쪽도 같이 지금 제도적인 어떤 청년들이 이제 농촌에 들어오는 문제 제가 여러 차례 오늘 뭐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작년부터 청년 지원 대책으로 거의 파격적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년 작년과 올해 이제 뭐 앞으로도 뭐 당분간 계속할 겁니다만은 1,600명씩 40대 이하
40세 이하의 청년들을 선발을 해서 그 청년 세대주에게 뭐 생활비로 정착을 위한 생활비로 매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 지금까지 귀농자에 대해서 농업자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뭐 보조를 해준다거나 뭐 융자를 해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은 생활비를 주는 경우는 우리 그 헌정사상 처음일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도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고요. 이 조치를 뭐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저 90년대 유럽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시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켰고 일본도 2000년대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요즘 뭐 일본 농촌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는 이제 3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일본 7년 동안 그러니까 준비기 2년, 영농기 5년 해서 7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생활비 지원 사업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택을 지금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4군데를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적어도 한 군에 적어도 2개 군 정도에 하나씩 정도는 청년들의 그 보금자리 주택단지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제도는 뭐 일본의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뭐 복지 문제 또 생활 문제 또 정착을 위한 어떤 경제적인 지원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귀농 기촌 인구가 늘고 농업 고용 인구가 느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부가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떤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정부의 그런 지원이나 그 배려 이런 데도 불구하고 농업에서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은 상당한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우리 장관님께서도 아마 도전과 실패의 경험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또 청년 농업인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있으신지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실감은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지만 농업이 미래 산업이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은 실감을 못하지만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저 때의 고금이나 장소 동서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까지 먹거리는 중요했고 또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기초 요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먹거리를 담보하는 농업은 성장 산업임에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이제 농업이 뭐 굉장히 큰 격변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스마트화가 촉진이 되고 또 이 농업에 대한 이 관심 품목도 확 바뀌고 있고 뭐 이런 측면을 종합해서 보면 청년들이 농업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적지 않은 수의 청년 농업인들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뭐 그런 거 우리가 고려해 보면 청년들이 이제는 농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좀 희망을 찾아 나가는 노력들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유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자, 장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과 오늘 그 초대석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MBS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농업인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촌을 꿋꿋이 지키시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을 훌륭하게 또 이끌어 주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정말 아낌없는 박수와 또 노고에 대한 위로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MBS를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들 또 소비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도 뭐 기왕이면
우리 농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농민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일부이고 또 농업도 희망을 갖고 있는 틀림없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산업입니다. 농업인도 대한민국의 또 여러분과 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또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농업인들이 더 훌륭한 먹거리로 보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농업 또는 농정에 대한 우리 장관님의 비전과 철학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계호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두 번의 총선을 치르는 동안 내세웠던 슬로건이 가슴 따뜻한 정치라고 합니다. 그 말처럼 농업 행정의 최일선에 서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슴 따뜻한 농정, 사람 중심 농정으로 땀 흘리고 있는 이 땅의 농업인들에게 믿음직한 동지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